那24号我们家所有的房间都是管道维修，就出不了。chị không biết, chị chẳng ai nói nữa, chị biết, thì giờ chị không biết thế thôi.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에 있는 다리 바로 앞에 위치한 중련 호텔이죠. 중련 호텔 측은 오늘부터 손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북중 접경지 단둥이 통제에 들어갔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하노이를 간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르면 오늘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급 열차가 출발해서 오늘 오후에 단둥을 지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의원, 사실 제가 궁금한 건요. 비행기로 가면 훨씬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뭔가 보안으로도 취약한 기차를 타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시대착오적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한미든 뭐 제3국의 정상회담이든 그 정상들이 이동하는 루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지금 드물죠, 사실은. 네. 이렇게 보면 만일에 지금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도착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맞추려고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 김정은식 이미지 정치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하는 최소한 편도 60시간의 모든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 물론 볼 수는 없겠죠. 예. 중간에 내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이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든 가든 간에 그 네. 과정 중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광저우에 대한 방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긴 시간 효율성보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정치적 상징성을 더 강조하는 행보를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예. 어느 경우든 지금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결국 핵심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지금 물음표거든요. 물음표죠. 그렇기 사실. 때문에 네. 오히려 이동하는 동선이나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차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북한에서 기차를 타면 이 베트남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 거리만 해도 한 4,000km이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도 놀랐고, 근데 기차 속도를 보면 시속 60km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60시간,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위원님, 네.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기차를 탈지 안 탈지, 기차가 움직일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사실은 뭐 물건만 간다고 했을 때 굳이 예. 이렇게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아마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통과하는 지점에 여러 가지 보안 조치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역을 개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보면 네. 이거는 뭐 사실은 굳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 만약에 비행기로 갈 텐데 예. 이걸 숨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 첨단 시대에 사실은 뭔가 숨긴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비행기 항적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열차로 갈 경우는 끊임없이 그 열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성이나 이런 데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동이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정말 어떤 면에 보면 뭐 자동차 시대에 마차 타고 가는 거와 똑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왜 어떤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도대체 지금 뭐 19세기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을 왜 김정은 위원장은 기획을 했을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이 가는 경로가 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운데서는 모든 국제 언론의 관심을 본인한테로 쏠릴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저는 1차 때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빌려서라도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비행기 그렇죠.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네. 사실 그 회담 자체에 굉장히 어떤 이 열성을 기울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회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27일 날은 아무 이벤트가 없고 28일 날일 것이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1박 2일이지만. 네. 그만큼 1차 때보다는 기대가 커졌는데 실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은 이 정말 예전에 58년도에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김일성 그렇죠. 예. 베트남 갔을 때 갔던 그 길을 정말 손자가 감으로 해서 어떤 정통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자 하는 아마 그런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회담 내용보다는 각자 이벤트에 치중할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그러한 기차 이동설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 기차역이 새롭게 단장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접경지에 위치한 동당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영무원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Ở mình đây sửa chữa lý do sao lại sửa chữa lại thế này chị? Không phải là vì lý do ông chủ tịch Triều Tiên Kim Jong Un sang đây để làm thế này hả chị? 네, 그렇게 저희가 역사에 가서 저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냥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지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국경은 열차로 넘고 또 차를 탄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만약에 기차로 계속 저기서 하노이까지 또 가려면 4시간 예.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차량으로 이동하면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대요. 그럼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아마도 이제 저 열차 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폭까지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네.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거고 지금 나오는 거치대라고 그래야 되냐? 네. 저 거치대가 바로 이 김정은이 탈 방탄 차량을 내리려고 장치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열차가 예. 저기 쓰면 열차에서 이제 차량을 내려야 되잖아요. 김정은 그렇죠. 국무위원장이 탈 차량을. 여기에 뭐 저런 걸 갑자기 설치할 그렇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저런 걸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저런 걸 설치한 거 보면 방탄차를 저기서 내려서 저기서부터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저 역을 예전에 지금 이 공사하기 전에 가봤을 때는 정말 한산하고 거의 쓰임새가 없었던 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공사를 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뭔가 징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뭐 아직까지 100%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갈 거냐 이건 확실할 수 없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네. 뭐 여젠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을 꼭 닮은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회담 장소 분위기를 띄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네. 또 뭐 베트남 현지인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축제 분위기라고 네, 볼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기 영상에서 보시면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요. 바로 김정은의 대역 배우로 유명한 중국계 호주 국적자 하워드 X라는 네. 그러한 배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분장을 한 사람이 바로 캐나다인 러셀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까지 대역 배우들까지 와서 지금 분위기를 굉장히 띄우고 있는데 일각에선 미국과 북한, 한국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번 회담에 가장 득을 보는 건 베트남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우리가 1차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모든 비용을 다 싱가포르이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130억 정도 되는 비용을 다 부담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그 후광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회담의 어떤 상징적 장소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 호기심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네. 이번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베트남이 그동안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이뤘지만 물론 관광으로도 사실 많이 가지만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네. 기회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회담을 유치를 했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다낭도 지난번에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하노이 같은 경우도 사실 저렇게 이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예.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어떤 선전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오는 비용을 아마 베트남 입장에서 다 부담해도 충분히 어떤 홍보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화면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베트남에서는 이 햄버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정은 트럼프 헤어스타일을 하게 되면 공짜라고 해서 이 이발소에는 이틀 만에 200명이 다녀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 무르익고 있는데 근데 이제 회담을 준비하는 이제 기자들을 이제 피해서 사실상 현지 이 회담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지에 있는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한 2,500명 정도 베트남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가 어디를 가는지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타고
이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그리고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How was meeting yesterday? 네, 취재진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질문을 던지고 네, 있죠. 사진 기자들한테 완전히 네. 휩싸였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회담 내용은 전혀 지금 이런 반고 하나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정말 회담이 가까워 왔는데 어디까지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건지 정말 기자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요. 비핵화의 수위가 뭐 동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후퇴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일단은 지금 모양이 아주 이상한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 게 네. 보통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하듯이 기본적인 의제를 타결한 다음에 의전, 경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봐도 지난번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 정말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건 뭐 네. 성과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네. 그러면 지금 의전팀이 먼저 와서 협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하노이에서. 그리고 김혁천 비건라인은 21일 날부터 지금 협상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종적인 의제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 날짜만 지금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북한이 내놓은 마지노선은 영변.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게 영변 플러스 알파. 네.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미국에 대한 건 대북제재 해제. 그러나 미국이 내는 건 종전선언, 그것도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해제 정도.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뭐 금강상황 정도 제기하는 거 양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관건이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벙벙한 형태의 합의로 끝나고 그렇게. 실무진에게 구체적인 후속 협상을 넘기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동결이 왜 나오냐면 그건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미. 그러지만 사실은 북미 간에 과거 뭐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 그런 적이 있지만 그건 깨졌죠.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동결을 합의한 적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6.12 정상회담 때 그냥 벙벙하게 완전한 비핵화에만 합의했지 동결에 대해서 북한이 한다고 약속한 적은 없거든요. 단계별로는. 그러면 그것만 약속하더라도 이번 회담의 성과는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결을 확실히 약속받고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북한의 핵 움직이면 모두 불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각보다 영변 컴플렉스, 영변의 핵단지는 북한의 핵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결과 영변의 완전한 폐기만 받아내도 사실은 전문적인 비핵화 로드맵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인데 문제는 그동안 북한이 많은 합의를 파기했고 또 미국 국민들의 기대치가 그와 갖고는 지금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변과 동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성과를 냈다고 하기에는 미국 내 분위기가 너무 싸늘하거든요. 근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을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럼 동결이라고 한다면 사실 봉인 부분만 후계되면 언제든지 다시 핵을 무기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보도들이 미국에서 뭐 영절이 삭감몰에서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다. 영변에서 핵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유엔의 결의에는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확인을 했고 그걸 어떤 로드맵으로 갈지는 하나도 합의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결도 합의된 게 없어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지금 동결을 약속을 하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동결도 성과를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이미 끝난 문제 아니냐. 이미 과거에도 약속을 했던 거고 그건 이미 넘어선 건데 이제 와서 성과를 내놓는다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게 미국 내의 지배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죠. 네. 사실 이게 동결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미국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게 남남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개념 지금 조원범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동결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동결 후에 어떤 핵 로드맵을 가질 거냐 하는 거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동결한 다음에 사찰해야 되잖아요. 사찰하고 그다음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단계까지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동결로만 끝나버리면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번 회담에서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로드맵으로 갈 거냐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동결하고 나서 지금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위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북한에서 어떤 핵시설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 전역에 대해서 미국이 아니면 국제사회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핵무기와 아니면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찰하고 목록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까지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결한 다음에 그 동결한 이후에 어떤 로드맵으로 비핵화를 이룰 거냐 하는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 동결만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성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담에서는 동결 플러스해서 핵 로드맵까지, 비핵화 로드맵까지도 나와야 되고 사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계획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나와야겠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듣고 다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I think the work that we've done, the economic sanctions that have been in place, the negotiations that President Trump has led, I hope one day we all wake up and we get a moment just like the one that the world had in 1989. 사실 미국 국민의 기대 수준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사실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이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뭔가 성과가 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 비핵화 역사는 꽤 깁니다. 우리 제네바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뭐 지난번 냉강탑 폭파까지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기대 수준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어떤 개념에서 보면 북한에 있는 가지고 있는 현재 핵까지도 지금 폐기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여놓은 수준이 있는 것이고 지금 와서 사실은 비핵화 개념을 처음부터 이야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어떤 국민들 우롱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질적인 협상보다는 또 각국 양국이 지금 처한 주변적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붙여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만 회담이 끝나는 게 아니다. 또 할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하지 못하면 이번 임기에서 거의 마지막 회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면 일단 뮬러 특검이 지금 이제 그 조사해온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비서실장도 없죠. 국방장관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비핵화 문제를 지금 더군다나 민주당, 지난번 우리 대표단이 갔을 때 민주당 분위기 보셨잖아요. 뭐 전혀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북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호위 그 사령부 있는 뭐 일부 간부들을 대거 숙청했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 달러화를 다 압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실제로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외화도 지금 거의 고갈돼 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우리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국민들 앞에 뭔가 이제 성과를 보여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내년 총선 국면과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회담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인데 만약에 그냥 두리뭉술하게 끝난다고 하면 정말 세 나라에 다 어떤 위험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다음 주 하노이 회담 앞두고 기대보다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대를 품고서 꾸준하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